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강의 10강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서 계약 강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계약 총론은 용어들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뭐 동상명권이다, 우연부담이다. 그 민법 용어 뜻이 뭐냐?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인전 실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생활에 들어가는 걸 강론이라 불러요. 우리가 물권법도 물권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뭐 거기도 물권 청구권, 물권 법정주의, 물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그 용어들을 가르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들어가는 게 이제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실생활에 들어갈 강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법의 그 책에는 어느 파트를 들어가면 용어를 먼저 가르쳐요. 거기 쓰는 용어들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에 쓰는 공통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어들을 먼저 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용어들을 익혀야지만이 이제 강론에 들어가 실생활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제 우리 시험범위는 우리 민법의 계약의 종류가 15개가 민법의 계약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민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부르냐. 여기 이제 뭐 여행 계약까지 있어요. 여행, 뭐 도급 계약, 뭐 종신 정기 계약, 조합 계약, 뭐 사용대차 계약, 뭐 굉장히 많은 계약들, 15 계약 중에서 이렇게 딱 민법 규정 계약의 딱 규정되어 있는 걸 전형 계약이라 불러요. 전형 계약.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법조문에. 전형 계약이라 부르고 또 계약법은 계약은요.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민법 법조문에 뭐 니스 계약이다, 뭐 렌탈 계약이다 이런 계약 종류가 없어요. 없지만 쌍발 합의안되면 계약은 얼마든지 임의로 창수할 수 있어요. 그럼 민법에 규정이 없는 계약들을 뭐라 부르냐? 규정이 없는 계약들을 비전형 계약이라 불러요. 비전형 계약. 민법 규정 없더라도 쌍방이 합의만 이루어지면 니스 계약이건 렌탈 계약이건 금융 팩토링 계약, 활부 계약이건 다 맺을 수 있잖아요. 그 민법 규정되는 계약만 계약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눠지는데 이 전형 계약 15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딱 3개예요. 그 중에서 중개 업무에 뭐 우리가 뭐 도급 계약이 어떻고 종신정금 계약이 어떻고 조합 계약이 어떻고 이건 중개 업무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 업무에 쓸 때 매매 계약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부동산 매매해야죠. 매매 계약. 교환이요. 교환은 사례 참 드물어요. 임야 한 필지랑 이 빌라 한 채를 서로 맞바꾸기를 하자. 아주 가끔이지만 교환 계약이 있을 수 있겠죠. 중개 업무에. 또 하나는 주 업무가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 그 15가지 민법 규정되어 있는 전형 계약 중에서 요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는데 출제 비중은 보통 5문제 나와요. 5문제. 총론에서 우리 총론 배웠던 동상병권, 우연부담, 계약의 해지, 계약 처할 책임, 청약, 승낙, 계약 성립 이 용어들 가르치고 거의 5문제. 5문제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33회 시험에서는 매매에서 3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나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시험에 34회 여러분 시험에서는 매매가 뭐 2문제 나오고 임대차 3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교환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예요. 왜요? 현대 사회에서 교환 계약 그 사례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마 중개 업무 평생 보면서 야 임야 한 필지랑 빌라 한 채를 맞바꾸고 이렇게 교환 계약 맺었다. 한 건 만날까 말까 평생. 이건 출제 비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매매가 보통 한 3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 매매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죠. 왜요? 우리 각종 계약 중에서 매매가 가장 중요한 계약이죠. 뭐 여러분들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매매에 들어가면 어디가 포인트냐 이 다음에 배워보면요. 이제 물론 아직은 뭐 강의를 하지 않지만 이 다음에 들어가면 포인트가 딱 2군데가 있어요.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계약금 계약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 우리가 속칭 계약금 계약금이라 부르는데 요건 계약금, 이 계약의 줄임말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계약금 지급했어? 계약금이 얼마래? 이 계약금 너무 중요하죠. 왜? 중개업무 볼 때 대한민국 중개 관행이 뭐 임대계약 몇 건, 매매계약 몇 건 계약 썼다 그러면 약 10% 내외를 수수하는 계약금 치료금이 관행처럼 돼 있다고요. 그 계약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실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은 아무 데 내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시험 출제를 보면 그 뭐 법대 학생들처럼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중개업무 볼 때
중개사 업무 볼 때 이런 정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중개 업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개 실무에 그 굉장히 필요한 것들, 그 실용적인 파트를 넣는다는 거. 그러다 보면 계약금이 빠지잖아요. 한 번째 나오고 고정. 두 번째는 의외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매매한 목적물에 매매한 권리에 하자한 흠이 있다면 무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정에 무과실 책임져줘야 한다. 그 무슨 말이냐? 대금을 치렀는데 기계를 사왔어요. 기계 하자음이 있으면요. AS도 해줘야 되고 무상수리도 해줘야 되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져 주면 담보 책임진다 그래요.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개사에서 우리 민법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야. 민법은 실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텔링.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씩 그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지, 물론 이해해야 되지만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중요한 지문들은 좀 기억을 해야겠지만 몇 번 반복을 통해서. 근데 매도의 그런데 이 매도의 담보 책임만은 유일하게 암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기본 강의라든가 요약 강의라든가 뭐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이런 거 하면서 외우자 하는 부분은 우리 민법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매도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도표를 암기해야 돼요. 이거 절차법이기 때문에 외란 이유가 없어요.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절차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이대로 따르자. 응? 규정대로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제 꼭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초할 때는 물론 가끔가다 세무자나 매매의 의. 항상 의라는 건 개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할 때는 잘 해야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기초 강의할 때 매매란 무슨 뜻인가? 개념을 먼저 잡는 거. 물론 이거는 시험 문제가 굳이 말하자면 한 3년 정도마다 개념을 한 번씩 물어요. 한 문제 정도. 자,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그러면 기초 강의니까 매매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면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죠. 자, 매매는 늘 듣던 얘기야.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이 일방을 우리는 매도인에 불러.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우리 상대방을 뭐라 불러요? 매수인이죠. 재산적 권리를 상대방에게,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요게 포인트,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이 또 포인트예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두 번 나오죠? 성립하는 계약이다. 아주 간단한 파트예요. 자, 봅시다. 자, 물론 이제 밑에 설명이 이렇게 있지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첫째, 우리 매매란 계약은요, 매도인은 쌍방이 있어야 돼요. 혼자 매매 못 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여기서 합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게 매매가 아니에요. 복수당사자. 두 명이 나와야 돼, 반드시. 복수당사자. 매도인, 매수 당사자에 한 사람은 팔겠다. 이 재산권을, 매도인은 재산적 권리를 팔겠다.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격을 얼마에 사겠다. 이 매수인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로 합치가 되겠죠. 가격이 일치해야 되고,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매매 대상은 일단 대상은 재산권이라는 거야. 물건만 사고파는 게 매매가 아니에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뭐든지 매매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물론 대표적인 물건 사업하는 게 매매예요.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같은 것도 사업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물건은 꼭 현재 존재하는 목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된 목적물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동산, 부동산이 물건이잖아요. 이런 목적물이 아니더라도 매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특정된 물건이야 매매할 수 있으면 틀려요. 자, 2025년에 준공된 아파트, 2013년에 분양이 매매예요. 그럼 가보면 땅도 안 팠어요. 2025년에 준공된 아파트 평당 얼마에 팔고 들어가잖아요. 또 내가 분양계약에 청약해서 서로 오케이 합체됐어. 계약 쓸 때 아파트 당첨됐어요. 계약 쓸 때 몇 동 몇 호가 특정되지도 않잖아. 동호수 추첨은 일주일 뒤에 하겠대. 보세요. 2025년에 준공될 아파트도
특정되지 않는 몇 동 몇 호가 될지도 모르고 아파트도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대상은 물건이지만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도 특정된 목적물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첫째. 두 번째, 이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요. 물건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재산과 건이란 말은 소유권, 저당권, 물건, 채권. 건은 권리의 줄임말이죠. 물권리, 채권리, 소유권리, 전세권리 줄여서 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리, 물건도 우리 물건에 뭐가 있나요? 뭐 전세권이다, 땅을 빌려선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게 물건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매매할 수 있어요.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물건도 채권도 매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다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속칭 와리깡 한다 그래요. 와리깡. 속어로는 일본 말로는 할인한다 그래요. 자네가 공사업자인데 공사를 준공했는데 공사 대금을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10억짜리. 근데 나는 인건비도 줘야 되고 외상 대금도 갚아야 되고 기다릴 수가 없어. 3개월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억짜리 어음증서 갖고 나가서 사채장 가서 깡한다 그러죠. 선이자 띄고 요거를 7천만 원 띄고 예를 들면 9억 3천에 매매하는 거야. 그러면 사채업자가 9억 3천의 그 채권 증서를 매수해서 갖고 있다가 3개월 뒤에 지급자의 10억을 갖는 거잖아. 채권도 매매 대상 되는 거야. 또는 무채재산권도.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기초 강의할 때 한 번만 자세히 해놓고는 안 해요. 이제 기본 강의 들어 바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채재산권도. 무채재산권이 뭐냐? 무채. 한자 써볼게요. 무채가 밥 먹는 무채가 아니에요. 무채. 형체는 없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있나 없나요? 꼭 물건만이 재산 가치 있는 거 아니잖아.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지적 소유권 이런 것도 매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무채장권도 발명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도 재산 가치가 있다면 매매 대상이 된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꼭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매매 대상이 되는데 내 것이 아닌 꼭 내가 자기 것만 매매한 것만 유효한 거냐? 아니라는 거 법은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 타인이요. 타인 것도 내 것이 아닌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한자 쓰면 내 것, 타인 것도 매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 거 매매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무슨 기계 한 대를 중고 기계 한 대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썼어. 근데 매수인이 알고 봤더니 이게 매도인 게 아니라는 거야. 지 친구 거라는 거야. 야, 너 남의 거 매매한 거 사기 아니니? 사기 아니야, 일단은요. 왜? 친구가 미국 가 있는데 나보고 팔아달라 그랬어. 네가 일주일 돼 1억 대금 주기로 했어요. 줄 때까지 인도하면 될 거 아니야. 땅도 자기가 남의 땅을 팔았어요? 이거 네 형 거잖아. 네 등 떼어봤더니 네 게 아닌데. 우리 형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3억만 원 팔아달라 그랬어. 내가 계약서 내가 썼어요. 내가요. 그 목적물은? 그 목적물 명시했어. 매도인은 내가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가 잔금 칠 때까지 취득해서 등기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못 넘기면. 못 넘기면 계약 위반이 되니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타인의 것을 매매했다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타인의 것도 매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뭐든지 매매 대상이 되는데 다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뭐가 있냐?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매매 대상이 되지 못하는 뭐가 있느냐? 이 금재물이라는 게 있어요. 금재물. 법률 용어의 금재물. 이건 매매할 수 없어요. 금재물이 뭐냐? 재산적 가치 있지만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물건. 자, 한자를 써볼게요. 다 이렇게 법률 용어가 한자 용어예요. 한자 용어. 금재물.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문화재. 물론 고려청자. 재산 가치 있죠. 문화재 함부로 거래할 수 없어요. 아편, 마약. 이런 건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 가치가 있더라도 법의 거래를 금지하는 문화재라든가 아편, 마약 같은 금재물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이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이렇게 뭐든지 매매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요. 또 하나는, 일신, 전속권. 한문 용어에 다. 일신, 전속권은 재산 가치가 있더라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신 전속권이라는 것이 한자 쓰면 한문이니까요. 일신, 몸신자 쓰는 거예요. 일신. 내 몸에 딱 붙어있는 재산이야. 남한테 양도 안 된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상속권. 안 보면 재산 가치 있죠. 우리 아버지 100억짜리, 100억의 재산가예요. 우리 형제 2명 빼기 없고 어머니도 안 계셔요. 그러면 상속자 따지면 내 50억 가치는 있잖아요. 야, 내 돈이 급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50억 상속받을 수 있는데 너 10억에 팔게. 내가 살아. 응? 그 매매할 수 없어요. 상속. 딱 그만 몸에 딱 붙어 있는 거 상속권 또는 뭐 연금 청구권. 나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요. 응? 한 달 300씩 나와요. 나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야, 너 1억만 줘. 나 죽을 때까지 연금 300씩 나오는 거 다 너한테 양도할게. 이런 거는 안 돼요.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재산이에요. 상속권, 연금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거 봐주시고. 자, 네 번째. 매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매매.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 보고.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함으로. 근데 매매 대금이라고 부르는데, 매매 대금은 요 특징이에요. 금전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 한한다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금전만이 매매라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그 매수인이 치는 게 이제 반대급부라 불러요. 물건 넘겨받고 반대급부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매수인이. 금전에 한한다. 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 너 물건 넘겨. 내가 대신 쌀 3가마 줄게. 그거 교환이에요. 너 물건 넘겨. 그 대신 내가 3일치 일해줄게. 내 노동을 제공할게. 그거는 고용계약, 근로계약이거든요. 예를 들면, 너 물건 넘겨. 내가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10장 줄게. 이거 유가증권이에요. 대가가 다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금전만이 매매지. 금전이 아니라면 다 뭐다? 교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법은 뭐 반대급부가 금전에 한한다. 금전이 아니라면 매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 가치라면 때에 따라서 고용이 될 수도 노동, 고용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교환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 다른 계약이야. 반대부 금전만이 매매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얘기 볼게요. 이런 것들은 좀 기초 강의할 때만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다 도움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란 말 볼까요? 약정이 성립한 매도인 이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 청약이라 불러 팔겠다 청약 오케이 매수인이 그러면 얼마에 사겠다 승낙이라 불렀죠. 청약 승낙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이 약정됐다는 거 합의 여기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팔겠다 1억 원에 그 대신 일시불로 현금으로 일시불 현금으로 오케이 사겠다 1억 원에 일시불로 현금으로 그러면 청약 팔겠다 승낙에 서로 이 물건을 이 재산적 권리를 서로 합의된 거죠. 서로 내용 일치하자. 내용 우리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합의 청약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그 내용 일치해야 돼. 내용에 그 내용 일치해야 되죠. 내용 일치하지 않으면 합의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라 불러요.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그리고 뭐도 일치해야 돼? 사람도 일치해요. 사람이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라 불러요. 주관적 합치. 이런 얘기 몰라도 괜찮은데 갑이 을한테 1원에 팔겠다.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을이 승낙해야 되는 거지.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팔겠다 그랬는데 병이 승낙했더라.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용만 일치하는데 계약 성립하는 건 아니야. 때에 따라 계약에서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거. 고용계약, 임대차 계약, 뭐 조합계약, 종신정계약 대부분의 계약은 사람 따지는 거. 아무런 계약 맺는 게 아니야. 사람까지도 일치하면 돼. 합의했다는 거 합의.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걸 보면 뭐라 보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쌍말 합의가 있는 날에 합의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한 거다. 이걸 낙성이라 불러. 낙성계약.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쌍방간에 얼마를 사고 팔겠다.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이런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실제 합의 플러스 실제로 잘 봐보세요. 실제로 일정한 어떤 행위 이론적인 얘기예요. 행위가 완료됨으로
계약 성립한다. 합의 플러스 일제 행위가 완료돼 계약 성립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한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 부르냐?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거를 요물계약이라 불러. 요물. 일버시 한자용어야. 요물계약이다. 근데 매매는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계약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완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그러면 낙성계약이니 지금 여기 나오는 요물계약이니 이 용어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그럼 요물이라 불러요. 계약의 성립 시점이 다르다는 거야. 성립 시점. 언제 계약 성립한 거냐?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 잘 봐보세요. 자, 부동산 한 필지를, 토지 한 필지를, 임야 한 필지를 서로 10억에 사업하기로 합의가 됐어. 계약 씁시다. 자, 계약 쓴 날은, 예를 들면 계약 쓴 날은 뭐 11월 뭐 5일 날 뭐 10억에 사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란 서면 남긴 거, 왜 남긴 거야? 증거를 남긴 거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자, 계약 쓴 날은 이날이야. 이날. 오케이. 서로 합의도 더 찍었어. 그럼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요. 이날, 계약 쓴 날, 이날 성립된 거, 이날. 합의, 이날 성립된 거지. 드디어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10% 지급하고, 이 다음에 잔금은 12월 5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잔금 치는 날이야. 이 잔금 치는 날 법학에서는 뭐라 보냐. 그 이행기를 정했다래, 이행기를. 그래서 드디어 12월 5일 날 매수인이 매매 잔금 9억 원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했어, 이날.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부터 뭘 받았나요? 매매 목적물, 토지 명도 받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교부 받았어요. 그럼 이날이 이제 서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잖아.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목적물을,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고,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긴 날이야. 이날이 매매입니까? 이날이 매매입니까? 매매는 이날 성립된 거지 이날 성립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월 5일 날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 매매 목적을 인도하고 등기에 필요한 교부한 날은 매매가 성립한 거에 따른 이뤄진 것들 각자 의미를 이행한 날이지 이날이 매매가 성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가 이뤄진 날에 계약이 성립한 거지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이런 행동이 다 이뤄진 날 매매가 성립했다 그러면 잘 봐보세요. 시점이 여기야, 시점은. 이날이 성립한 시점이에요. 자, 11월 계약 썼는데, 얘가 잔금을 안 치르네? 야, 왜 잔금 안 치르고 계약도 잔금 치렀더니, 야, 아직 내가 잔금 안 치르고 등기 안 넘기면 아직 매매 이루어진 거, 성립된 거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책임 못 묻잖아. 계약이 성립돼야지 뭘 책임을 묻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 갖고 뭘 잘못했는지 계약 위반 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첫 문제가 매도인은 재산적 권리를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이날이 계약 성립하는 날이잖아요. 계약 성립은 이날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는 날, 이날이 계약 성립한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매매 목적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 성립한다. 그럼 이거 요물계약이라는 뜻이야. 이건요. 그래서 실제 어떤 행위가 이뤄진 날에 계약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할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부르고 합의 플러스 실제로 일자 행위가 모두 완료돼야지 계약 성립하면 요물계약이라 부르는데 우리 시험범위에는 우리 시험범위만 보면 되잖아. 우리 시험범위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냐? 모두 낙성계약이야. 얼마에서 계약서 쓴 날 합의 이루어진 날 계약 성립한 거지.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실제 임차인이 이사 들어오고 보증금 지급하고 집주인이 집을 인도해주고 그날이 매매가 임대차가 성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임대차가 성립한 것에 따른 가서 의미를 이행한 거죠. 그래서 합의 이루어진 계약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매매, 임대계약 모두 낙성, 1번 한자 낙성계약이지. 우리 요물계약 시험범위에 없어요. 이때 성립하면 요물이라 부르는 거야. 이때 성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쓰는 얘기고. 두 번째, 자, 이거 넘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보는 거 낙성계약이란 말. 응? 앞으로 자주 쓸 얘기예요. 이제 지금 요물계약이 아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매매법의 성질. 자, 우리 다 본 거예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별도로 어떤 행위가 완료해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다. 낙성계약이고 또 매매는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이며 분료식 계약이다.
자, 지금 낙성이란 말 봤어요. 매매는 합의를 성립 낙성계약이며, 또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며, 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며, 또 매매계약은 분료식계약이다. 이 단어를 볼게요. 그러면 반대말을 볼게요. 반대말. 법률용어예요.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합의가 이루어져 성립한 거지. 실제로 일자 행위가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 목적 인도하는 날 잔금치를 성립하는 게 아니다. 반대말,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다. 매매는 유상 계약이다. 유상이란 말이 뭐냐면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계약이야. 내가 물건 넘기면요, 이에 상한 대가, 금전을 요구하잖아요. 뭔가 상대방한테 나도 뭔가를 이행하고 이에 상한 대가를 요구하는 계약은 유상이라 불러요. 그러면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않는 계약은요, 그래, 이 기계한테 너한테 공짜로 줄게. 가져라. 감사해 받겠다. 이 다이아 반지 며느라 너 공짜로 줄게. 이 증여라 부르는 거야, 증여. 그건 무상이에요. 우리 대가를 바라는 유상이에요. 이건 무상계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번에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 다 똑같아요. 교환계약, 물건 교환하는 거, 임대차 계약은 모두 공통점이 뭐냐? 모두 낙성계약이에요. 모두 유상이에요. 다 대가 받는 거야, 이거. 아무 대가 없이 오는 게 증여 같은 거. 그게 우리 무상의 시험범위 없어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다 일본 한자어 쌍무의 반대말이 뭐냐? 편무라 부르는 거야, 편무. 우린 편무계약이 아니다, 매매는. 쌍무, 편무. 편무라는 거 뭐고 쌍무는 뭐냐? 쌍무는요, 서로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서로 쌍방이 의무를 짓는 거야. 서로 쌍방이 의무를 짓는, 그러면 매매가 성립했다면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약속한 날 매매 목적을 인도해 줄 의무.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퍼 의무. 임대계약이 체결되면요, 임대인, 건물주는요, 임차 목적물을 약속한 날 인도해 줄 의무. 인도해 주고, 그 임차 목적물을 유지 관리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요, 예상한 차임을, 월세를 지퍼 의무. 서로 의무가 있잖아. 서로 의무가 있으면 쌍무. 한쪽 사람만 의무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만 의무가 있지, 한 명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편무라 불러요. 자, 증여가 바로 편무예요. 그래, 이 다이아반 너에게 주겠다. 예,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럼 준다는 사람만 의무가 있지. 받는 사람은 아무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편무라, 우리 편무계약이 없어요. 일방만이 의무를 지면 두 사람, 한쪽 사람만 의무가 있으면 편무. 쌍방이 모두 서로 의무를 지면 쌍무. 쌍무요.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모두 낙성, 계약 성립한 시점은 합의가 이루어진 날. 뭐 대가를 요구하는 유상, 쌍방이 의무는 쌍무,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다. 분료식의 반대말이 뭐냐? 요식이란 말이 있어요, 요식. 요식은요, 일정 형식을 갖춰야 되는 계약이겠어요. 서면 같은 거 작성해야 돼요. 이런 형식 갖춰야 돼. 이런 것을 갖춰야 성립하면 요식. 아무리 형식이 필요 없으면 분료식이야. 근데 민법은요, 매매, 임대차 모두 분료식이야.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 구두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매매. 전화했어, 내가 친한 친구한테. 야, 내 중고기계를 돈이 급해서 그래. 원래 1억 받아야 되는데 너 5천만 줘. 응? 내가 싸게 팔게. 알았어, 내가 5천에 살게. 오케이. 언제? 그래도 야, 2, 3일 시간을 줘야지. 그럼 3일 뒤에 저기 내가 5천 지급하면 기계 인도해 주기를 하지. 오케이. 합의됐어. 글로는 안 썼어. 자, 구두로 전화로 매매 성립한 거 안 된 거 성립한 거잖아요. 근데 왜 계약서를 서면 씁니까? 야, 이제 딴소리 할까봐 증거를 남기는 뿐이야. 그러더니 그래요. 합의가 완전 됐는데 3일 뒤에 안 넘기는 거야. 딴 애들 7천 원 넘겼다는 거야. 아니, 너 보통 3일 전날 내가 전화기 녹음해놨어요. 응? 분명히 구두로 5천 사고 팔기 합의되지 않았니? 그런데 계약서 안 썼잖아. 계약서 안 썼다고 매매 성립한 거 아니에요. 그거 소송 물으면요, 계약 위반했다고 손해배상해주라고 판결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는 서면 작성은 임대차 때 맞잖아. 다 구두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한 거지. 계약 성립하는 거지. 계약서 서면은 증거를 남기기가 불가한 거지. 서면 작성 안 했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식 계약이 아니야, 이건요. 분료식, 구두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배울,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매매, 임대차 모두 낙성 계약이며 유상 계약이며 쌍무며 분료식이지. 우리 시험범위에는 이런 게 없다. 우리 시험범위에는 모두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서론 파트 잘 봤어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이다. 자, 용어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본 얘기잖아요. 이렇게요. 매매 성립까지도 봤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런 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른 얘기들은 뭐 이 다음에 많이 볼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개사 민법 배울 때 또는 여러분들이 2차 가면 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중개 실무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금 계약이에요. 우리가 거의 뭐 중개업 볼 때 관행처럼 중개업 볼 때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서로 직거래 할 때도 뭐 얼마 사업하기로 하자면 일단 계약금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계약금. 이 계약금은 이 계약금 계약의 줄임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 꼭 계약금은 잘 봐보세요.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꼭 돈을 주고 받는 것만이 계약금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가. 이 금자가 세금자예요. 세금자가 붙어 있지만 금전이 아닌 걸 지급해 계약금 될 수 있어요. 자, 매매계약 맺으면서 야, 쌀 10가마 걸어. 나중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몰수하고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배액상환해 주기로 하자. 썼어. 그럼 쌀 10가마 걸고 와서 그 계약금 될 수 있어요. 금전이 아닌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는 거. 금전만이 계약금이 아니에요. 세금자가 붙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매매대금은요. 매매에서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뭐에 하나 한다? 금전에 하나 한다.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면 다 교환이 된다고 해서 교환이 뭐 교환이 되기도 하고 뭐 고용계약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금전만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자산자책함이 있다면 쌀 10가마 걸고 온 것도 계약금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무방한 두 번째. 이 계약금 계약은요, 꼭, 주된 계약이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은 줄여서, 이거 붙이는 게 맞는데 계약 줄여서 주된 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다. 그럼 뭐가 주된 계약이야? 그러면 종되다는 것은 뭔가 주된 계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된 계약이 있고, 여기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자, 예를 들면 주된 계약이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게 주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 토지를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합시다. 응? 잔금 언제 치르고 등기경에 넘기로 합시다. 계약 도장 찍읍시다. 이게 주된 계약이야.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고 언제 대금 지급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 계약금 10% 걸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은 이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데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종된 계약. 보통 우리가 관행이 총 매매 대금의 관행이 한 10% 내외를 이렇게 수수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죠. 10억짜리 매매 계약 맺으면 계약금은 1억 원 거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법조문 어디에도 계약금 10% 내외를 수수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냥 관행일 뿐이야. 그냥 총 매매 대금에 1% 걸고 와도 계약금 될 수 있는 거고 20% 걸고 와도 계약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관행은 이런데 이거 딸린 종된 계약이야. 계약금 계약은. 그런데 왜 종된 걸 강조하냐? 계약금 계약은요. 주된 계약인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그러면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 버티는데 운명을 같이 함께 무효취되는 거야. 항상 종된 것은 주된 영향을 미치는 거야.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는데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유효할 리가 없잖아요. 종된 것은 주된 거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면 종된 계약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계약금 계약이 이 주된 게 딸려있는 이 종된 계약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종된 계약이라는 얘기는요. 즉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 예를 들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 맺었을 때 매매 계약의 한 내용, 이 계약의 한 내용, 계약금이 매매 하나의 내용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한 내용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별도의 계약이야, 별개. 이 부동산 매매 계약과 별개. 이 별개 계약이 맺은 게 별개 계약. 별개 또, 그럼 나는, 이론적인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험장 가면, 법대로 내 상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논리를 묻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별개의 계약이란 뜻이야. 그러면 나는 임야 한 필지를, 나 매도인 입장에서 볼 때, 10억에 사업할 계약서 쓰고, 계약금초를 1억 원 받으면서, 만일 매수인 위반하면 몰수와 계약 위반하면 몰수와 이거 위약금 특약에 불러 이 다음에
매도 위반하면 백산하자. 쓰고 1억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약서 몇 개 계약 맺은 거야? 2개 계약 맺고 온 거예요. 부당 매매 계약 1건, 계약금 계약 1건. 근데 쓰기는 한 장에 썼지, 내가 증거는. 부당 매매 계약, 목적물을 평당 얼마씩 얼마 사고 팔기로 하고, 계약금은 1억 걸기로 하고, 응? 쫙 대서 쓴 다음에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백산하자. 2개 계약을 맺은 건데, 한 장의 증거를 남겼을 뿐이지, 한 장에 썼던 이게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다. 별개의 계약이지만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운명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자, 한 내용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 자, 친한 친구끼리인데 서로 이제 공장 운영하는 입장이야. 같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데 내가 돈이 급해요. 야, 이 기계 내 중고 기계 한데 너 1억 원 사라. 오케이, 내 1억 원 살게. 언제 대금 지급할까?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기계 인도해 주기로 하자. 그러니까 기계 매매 계약만 있는 건데 계약금 안 걸었어요? 기계 매매 계약만 있는 거지 계약금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계약금을 그럼 그렇게 계약서 쓸 수도 있고 계약금 없이 썼으면 기계 매매 계약만 있는 거고. 야, 친한 친구끼리지만 계약금 10% 걸기로 하자. 걸면서 돈 주면 또 영수증 받아야죠. 1,000만 원 걸었어요. 그럼 기계 매매 계약도 있고 계약금 계약도 있고 2건이 있는 거고. 매매 계약만 있고 계약금 계약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계약금 지급 안 하는 계약 없는 거. 있다면은 계약금 지급했다면 부당 매매 계약이 매매 계약이 있고 계약금 2건이 있는 거야. 2건이 별개 계약.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만 운명은 같이 하는 거랬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며 잘 봐보세요.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요물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물 계약이다. 즉,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다.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얼마 사고 팔기로 하자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합의만 이루어지면.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요. 요물이 있다. 요물은요. 합의 플러스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가 완료되지만 성립하는 계약이야. 자, 봅시다.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계약 쓰면서 계약금은 1억 원을 걸기로 하자. 오케이. 다 썼어, 계약서에.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상하자. 근데 밤 11시야, 지금. 인터넷 뱅킹이 안 돼. 1억까지는. 그래, 다 합의하고 다 썼어.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상하고 다 쓰고 나서 도장 찍었는데, 아직 계약금 입금이 안 됐어.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 거야, 지금요. 내일 11시까지는 입금시키기로 했어. 그러니까 11시까지 입금이 들어오면 그때 성립한 거야. 근데 11시에 입금이 안 들어오면요. 계약금 계약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즉, 계약금은 실제, 말 맞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플러스 실제 지급하기 전 계약금 전액이 지급됨으로 성립하는 거야. 만약 지급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11시까지 입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야. 말 맞고 안 돼. 말 맞고 되면 낙성. 말 플러스 이제 행위가 완료돼 성립하면 요물계약. 계약금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약정 금액 전액이 지급돼야 돼. 더군다나. 만약에 1억을 이때가 11시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1억 중에서 돈이 없었는지 원래 1억을 주기로 했어. 합의는요. 5천만 원만 입금됐어. 그 약정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완료됐잖아.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반대 계약금 계약은 합의 플러스 약정 금액 전액이 지급됨으로 성립한다. 약정 금액 중에서 일부라도 지급이 안 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 계약 뭐라 부른다? 요물 계약을 부른다. 요물. 실제로 약정 전액이 지급됐을 때 만약 11시가 지급되면 이때 성립한 거야. 어제 합의된 날 어젯밤에 성립한 계약이 아니야, 이건요. 응?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된 날에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 불러요. 계약금 계약은 주등에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며 요물 계약이다. 또 계약금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꼭 금전만이 계약금이 되는 건 아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고, 여기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또 계약금 계약은 네 번째 하나 더 보자면, 꼭 그럼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주된 계약에, 제가 이제 주된 계약에 쓰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 맺을 때만 계약금 거는 건 아니잖아. 임대 계약 맺을 때도 계약금 걸 수 있어. 교환 계약 맺을 때 계약금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된 계약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지만 이 계약금 계약 꼭 주된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동시에 체결됨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요. 꼭 주된 계약 동시에 체결되지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된 계약인, 예를 들면 주된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과 딸려 있는 계약금, 이 계약금 계약의 선후는 관계없다. 우리 상식과 틀려요. 꼭 동시에 지급되지만 계약금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선후는 관계없다. 동시에 체결되어야 틀려요. 무슨 말인가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 우리 주된 계약을 표현해 제가. 매매 계약이 체결도 안 됐어. 체결도 안 됐는데 계약금 계약이 먼저 성립될 수도 있나? 먼저 성립될 수도 있어요. 잘 봐보세요. 자, 오늘 막 합의가 이루어졌어. 막 20억짜리예요. 합의 이루어졌는데 다 마무리가 안 돼. 그리고 일단 계약금 쪼로 일단 1억 걸기로 하고 1억 걸고 돈 지급하면 영수증, 돈 받은 영수증 써주죠. 그걸 가계약금 치른다 그래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만 계약 쓰기로 합시다. 계약서도 안 썼는데 계약금 1억 걸고 오잖아요. 그 가계약금 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 법학용어에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어. 그럼 계약금 계약이 먼저 성립하고 이틀 뒤에 월요일 날 계약 쓰잖아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먼저 성립하고 이틀 뒤에 계약서 썼잖아요. 서는 관계 없어요. 또 보세요. 이게 별개 계약이라니까. 한 내용이라 보면 안 돼. 자꾸 부동산 매매의 한 내용이라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자 시골을 갔는데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인데 야 여기 있는 땅 내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래. 응? 그러니까 네가 사라. 야 내가 농사 안 짓는데 땅이 뭐 필요하냐. 텃밭 200평인데 그러면 돈을 1억 빌려주든가. 알았어 살게. 그래서 1억에 사고 팔기로. 꼭 계약서랑 서면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했어. 돈이 언제가 필요한데 한 달 내면 주면 돼. 그럼 한 달 뒤에 내가 주기로 하자. 1억 원. 그러면 땅 그때 등기 넘겨. 오케이 했어. 그 합의된 거야. 합의만 되면 매매는 성립한 거야 일단. 계약금 안 걸었어요. 근데 바로 이틀 뒤에 전화 왔어요. 이틀 전에 우리 텃밭 200평 그거 전답 너한테 1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했잖아. 매매가 성립했잖아. 돈이 아쉬워서 그래. 한 달 뒤가 너 1억 주기로 한 거 일단 계약금 쪼로 오늘 1,000만 원만 붙여주면 안 되겠니? 오케이 붙여줄게.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은요. 이틀 전에 이루어졌고 오늘 이틀 뒤에 1,000만 원 입금시키면 계약금 계약은 이틀 후에 이루어진 거야. 보세요. 선후 관계없잖아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먼저 계약금 지급하면 가계약 치른다 그래요. 계약금 계약 성립한 거야. 매매는 아직 성립하지 않은 거지만 매매약 쓴 날은 계약금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틀 뒤에 서로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합의가 되면 그 매매가 성립한 이틀 후에 계약금이 성립한 거야. 보세요. 주된 계약과 동시에 체결될 필요 없잖아. 선후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들. 이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인전 계약금 역할 그래서 뭐 증약금 역할하는 계약금, 우약금 역할하는 계약금, 해약금 역할하는 계약금. 물론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시험 문제 이달 보면 이 해약금 이야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는 상식이에요. 자 계약 맺고 왔어. 그걸 해약금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중동 없기로 했어요. 잔금 한 달 뒤에 치르겠어. 계약금만 치르고 한 달 뒤에 중동 없이 잔금 치르겠는데 딱 3일 지났는데 뭐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난리가 나서 차라리 계약 포기하는 게 낫겠어. 너무 비싸서 산 것 같아.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계약금 5천 걸고 하는데 1억 이상 떨어졌대요.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틀 뒤에. 계약 위반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계약 위반한 거 없어요. 전화해서 저기요 매도인 씨, 나 이틀 전에 저기 5억에 사고 팔기로 한 거 그거 오늘부터 해약합니다. 뭐만? 계약금만 포기하면. 가능하잖아 일방적으로. 이번에 매도인이 5억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았는데 잔금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 누가 그 다음날 7억 준대네? 그럼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계약 위반한 건 없지만 연락해서 배액상하면서 저 어디 받은 금액 1억 돌려주면서 배액상하면서 해약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마음 바뀌면 매수인 계약금만 포기하면 매도인은 배액만 상환하면 중도음 추정까지는 서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 일방 계약금 포기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해약금이라 불러요. 이 다음에 해약금 역할을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요거 역할, 요거.
증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 이 계약금 역할이야. 우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 해약금 역할. 이런 건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중개 실무에도 필요하고, 현실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계약금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요. 또 이 다음에 보면 이 계약은 민법 이인전, 이 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계약금 게 중요한 거야. 다른 시험 같은 민법은 우리 중개사 시험만 보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로스쿨 다니는 애들도 보기도 법원직 검찰직도 걔들 계약금 게 안 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중개 시험은 필요하잖아. 반드시 나오는데. 따라 계약금 게 이다 배우면 1+1이에요. 민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지만 2차 과목인 이 중개사법 실무에서도 이 계약관계 물어요. 더블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간단하지만. 그래서 어디가,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것이 민법 학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맥이 되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지 내가 선별해 주는 거야. 버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짧은 시간에 민법하고 다 상세히 할 수 없어요. 시험 그러면 50문제 중에, 40문제 중에 37문제는 거기서 나와요, 이렇게. 두세 문제 버리나 했더니 양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어디가 포인트가 되는지, 이 논점 없는 공부. 이 논점 없는 공부는 시간 투자한 걸 비해서 단기간에 그 시험이라는 데서는 학문을 공부하는 데서는 좋죠. 찬찬히 모든 걸 다 막 나는 게. 시험에는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매란 파트를 제가 딱까지 매매의 계약금 정도까지는 간단히 좀 기본을 잡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